프랑크푸르트의 한 강연장이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 한 장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큼지막한 글씨가 박혀 있었죠.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20년 동안 제가 유럽 곳곳의 강연장에서 가르쳐온 첫 문장이었습니다.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집에 바닥을 데우는 방식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고 저는 늘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면 청중은 언제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라이트의 이름은 곧 권위였고 그 권위는 곧 유럽과 미국이 난방기술의 주인이라는 증거였으니까요. 백석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자신만만하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객석 세 번째 줄, 한 동양인 연구원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400명 가까운 청중이 일제히 그 사람을 돌아봤죠. 저는 마이크를 쥔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영감을 준 사람이라니. 라이트는 그냥 라이트일 뿐인데 그 위대한 건축가에게 도대체 누가 무엇을 가르쳤다는 말인가? 저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가 작은 화면 하나를 띄워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흙으로 빚은 낡은 아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골 부엌, 연기에 그을린 가난한 농가의 부뚜막이었죠. 장작 몇 개비를 아끼려고 밥도 짓고 방도 데우던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흙구덩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배우는 난방교과서의 첫 페이지는 바로 이 한국 농가에서 시작됐습니다. 1000년도 더 전의 말이죠. 400명의 눈이 이번엔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강연자인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식은 바람이 스치는 기분이 들었죠. 독일 최고의 에너지 전문가라고 불리던 제가 그날 그 한마디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흐을이라는 숫자만 믿고 평생을 살아온 제가 어떻게 한국의 시골 방바닥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장 가난했던 나라의 부엌, 아궁이 하나가 어떻게 지금 독일과 덴마크와 미국의 집을 데우는 국제 표준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제 이름은 토마스 레만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고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건축에너지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20년 동안 저는 패시브하우스 인준 심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패시브하우스가 뭐냐고요? 난방을 거의 쓰지 않고도 따뜻한 집을 짓는 독일식 초절전 건축 방식입니다. 유럽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에너지 기준으로 통하죠. 그 기준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유럽 건축업계에서 제 이름은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새 건물의 에너지 등급을 매기는 자리에는 늘 제가 불려갔고 신문에서는 저를 독일에서 가장 까다로운 난방심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다른 별명도 있었죠. 숫자 도살자였습니다. 자면장에서 누가 이 집은 정말 따뜻합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늘 똑같이 대답했죠. 따뜻하다는 느낌 말고 효율, 숫자를 보여주세요. 숫자가 없으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이 제 인생의 신조였습니다. 따뜻함은 감정이고 효율은 과학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감정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측정값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갑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한 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문가의 태도라고 확신했거든요. 제 사무실 벽에는 독일 전역의 패시브하우스 인증서 복사본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제 손을 거쳐 인증을 받은 건물이 1000채가 넘었죠. 베를린의 공공도서관, 뮌헨의 대학 기숙사, 함부르크의 시청 별관까지. 저는 그 숫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곧 독일이 세계 난방 기술의 정점에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저에게 난방의 역사는 단순했습니다. 고대 로마가 바닥을 데우는 법을 발견했고 중세에 잊혔다가 20세기 들어 미국과 유럽이 그걸 과학으로 되살렸다.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였고 제가 가르치는 전부였습니다. 동양은 그 역사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적어도 그날 아침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프랑크푸르트의 컨퍼런스는 유럽 전역에서 건축가와 에너지 엔지니어 400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 강연 제목은 거창했습니다. 100년의 바닥난방, 그 역사와 미래. 저는 이 주제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강연 전날 밤 저는 호텔바에서 동료 클라우스와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저보다 5살 위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라디에이터 제조사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러니까 벽에 붙은 새 난방기 말입니다. 유럽집이라면 어디든 창문 아래 한 대씩 달려있는 그것이죠. 그는 자기 업계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토마스, 내일 강연에서 한국 얘기도 나오나? 제가 무심코 슬라이드 목록을 보여주자 클라우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온돌? 그 한국 옛날 방바닥 말이야? 그건 그냥 관광지에서 구경하는 골동품 아닌가? 부산 갔을 때 한옥마을에서 봤는데 바닥이 뜨끈하긴 하더군. 그런데 그게 기술이라고 부를 만한 건가?
클라우스는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라디에이터 한 대에 들어가는 특허가 몇 개인 줄 알아? 40개가 넘어. 온도 조절 밸브, 열교환 효율, 소음 제어까지. 그게 기술이야. 흙으로 빚은 부뚜막에 불 떼는 게 무슨 기술이냐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맞장구를 쳤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온돌은 제 강연에서 딱 한 줄, 그러니까 동양에도 비슷한 난방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다룰 생각이었습니다. 곁다리였죠. 진짜 주인공은 유럽의 라디에이터와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였습니다. 걱정 마. 온도를 한 줄이면 충분해. 어차피 현대 바닥난방은 라이트가 시작한 거고 그걸 산업으로 키운 건 우리 유럽이니까. 클라우스가 맥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한국 난방 기술을 안주거리로 삼았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저녁이었는지 그때는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연장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정시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뜨거웠고 객석은 어두웠죠. 저는 익숙한 자신감으로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라이트가 어떻게 집의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유럽으로 건너와 어떻게 산업이 되었는지,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숫자를 쏟아냈습니다. 독일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새로 짓는 집의 거의 절반이 바닥난방을 선택한다고요. 벽에 붙은 라디에이터의 시대가 저물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의 시대가 왔다고요. 청중은 익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클라우스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팔짱을 끼고 있었죠. 화면은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저는 약간 지루할 정도였죠. 늘 듣던 박수, 늘 던지던 농담, 늘 받던 존경. 그날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중반쯤 객석 세 번째 줄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도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질문을 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마이크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라이트를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라고 하셨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영감을 준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 자체는 정중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죠. 그런데 그 차분함이 오히려 묘하게 거슬렸습니다. 마치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저를 떠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영감을 준 사람이라니. 라이트는 천재였고 천재에게 무슨 영감의 출처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강연장 곳곳에서 가벼운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웅성거림을 누르듯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라이트는 스스로 천재였죠. 굳이 출처를 찾자면 로마의 하이포코스트,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바닥 데우기 정도가 있겠네요. 유럽의 유산입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노트북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장 띄워도 될까요? 1분이면 됩니다. 강연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400명의 청중이 일제히 그를 향해 몸을 틀었습니다.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펜을 들어 메모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제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일 테니까요. 명색이 100년의 바닥난방을 강연하는 전문가가 동양에서 온 연구원의 슬라이드 한 장을 두려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호기롭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다만 근거가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저는 느낌으로 하는 주장은 받지 않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함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서지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표준화기구 온돌표준화회의 한국대표. 저는 그 직함을 보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라니. 온돌 따위에 국제표준이 있다고? 그런 게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표준이란 건 독일의 기계, 일본의 부품, 미국의 소프트웨어처럼 첨단 기술에나 붙는 권위 있는 도장입니다. 흙바닥 데우는 옛날 방식에 그런 게 붙어 있다는 건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제 입꼬리에 옅은 비웃음이 걸렸을 겁니다. 앞줄의 클라우스가 저를 향해 슬쩍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것 아니니 빨리 정리하라는 신호였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동을 1분 안에 끝내고 다시 제 강연의 흐름으로 돌아갈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지원이라는 그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제 비웃음은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흙으로 빚은 낡은 아궁이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기원전 1000년,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바닥난방.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제가 평생 유럽의 유산이라 가르쳐온 로마의 하이포코스트는 기원전 1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100년 무렵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서지원이 띄운 그 아궁이는 그보다 무려 9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인류 최초의 바닥난방이라 믿었던 로마의 기술이 사실은 한참 늦은 후발주자였다는 뜻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무대 위 조명은 여전히 뜨거웠는데 제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400명이 숨을 죽인 채 무대 위에 저와 객석의 서지원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의 주인공이 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서지원은 제 침묵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순간을 수도 없이 겪어본 사람처럼 천천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죠. 화면에 한국의 옛 부엌 단면도가 떠올랐습니다. 흙으로 빚은 아궁이가 있고 그 위에 커다란 가마솥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서 나온 연기가 방바닥 아래를 길게 통과한 뒤 반대편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이게 온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1000년 넘게 이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레만 씨,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노려봤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그저 연기로 바닥을 데우는 원시적인 장치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글쎄요. 그냥 불 피운 연기가 바닥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굴뚝 달린 화덕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군요. 객석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습니다. 제 편을 드는 웃음이었죠. 저는 그 웃음에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서지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기다렸다는 듯 화면의 아궁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화덕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아궁이는 화덕이 아닙니다. 이 위에 솥이 얹혀 있는 게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농가는 가난했습니다. 장작 한 단이 귀했죠. 그래서 그들은 불 하나로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불은 먼저 솥에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지은 그 연기와 열이 곧장 방바닥 아래로 흘러들어가 방을 데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 번 지핀 불로 요리와 난방을 동시에 끝내는 겁니다. 유럽의 벽난로는 어떻습니까? 요리는 부엌에서 따로, 난방은 거실에서 따로 하지 않습니까? 불을 2번 피워야 하죠. 온돌은 그걸 한 번으로 해결합니다. 서지호는 화면 속 아궁이의 불길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아궁이의 열기는 솥을 데우고 방바닥을 데우고 마지막으로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 빠져나가는 길에도 한국인들은 열을 한 번 더 짜냈습니다. 방바닥 아래에 구들장이라는 넓적한 돌을 깔아서 그 돌이 열을 머금게 한 겁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그 돌이 밤새 천천히 열을 내뿜습니다. 한 번 떼면 8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방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한 번 불을 떼서 10시간을 버틴다. 제가 심사하는 최신 패시브하우스의 열 저장 성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였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첨단 단열재와 추결 콘크리트로 구현했고 한국인은 1000년 전 넓적한 돌멩이 하나로 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순간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효율. 그건 제가 평생 신처럼 떠봤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강연에서 늘 말했습니다. 좋은 난방이란 하나의 에너지로 최대한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 정의를 1000년 전 한국의 가난한 농부가 불 하나의 밥 짓기와 방 데우기와 밤새 추결까지 3가지 기능을 묶는 방식으로 이미 실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슬라이드 속 그 흙 아궁이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시적인 화덕으로 보이던 그것이 갑자기 정교하게 설계된 에너지 시스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도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전공으로 반격을 시도했죠. 좋습니다. 한 번에 2가지를 한다는 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효율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열 전달 방식입니다. 연기로 바닥을 데우는 건 불안정합니다.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요. 서재훈이 처음으로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열 전달 방식이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보죠. 그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왼쪽은 벽에 붙을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우는 모습, 오른쪽은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레만 씨, 이게 난방의 2가지 방식입니다. 왼쪽은 대류 난방입니다. 라디에이터가 주변 공기를 데우면 그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천장은 뜨겁고 발은 시립니다. 더운 공기가 늘 위에 머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라디에이터를 쓰는 유럽집에서 가장 흔한 불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천장 근처는 답답하게 더운데 정작 바닥은 발이 시리다는 것.
제가 심사한 수많은 건물에서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적어낸 불만도 똑같았습니다. 발이 차갑다. 그래서 온도를 더 높이게 되고 결국 난방비가 올라갔죠. 그런데 서지원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그 모든 불만의 뿌리가 결국 난방 방식 자체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방식 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요즘 독일에서도 새로 짓는 집의 절반 가까이가 라디에이터를 버리고 바닥 난방을 택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그날 강연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한 그 통계가 사실은 유럽이 뒤늦게 한국식 복사난방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오른쪽은 복사난방입니다. 온돌이 바로 이 방식이죠. 바닥 전체가 데워지고 그 따뜻함이 사람 몸에 직접 전해집니다.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따뜻함이에 한국에는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패시브하우스를 심사하면서 늘 강조하던 원칙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발이 따뜻해야 사람은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까지 낮춰도 춥지 않게 느낀다. 즉, 난방비를 아낄 수 있다. 저는 그걸 최신 건축이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1000년 전부터 속담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원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대류 난방은 공기를 데우니까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겨울에 라디에이터 켜면 목이 칼칼하고 코가 마르죠. 그런데 복사 난방은 공기가 아니라 바닥을 데우니까 공기가 덜 건조합니다. 같은 따뜻함인데 몸이 느끼는 쾌적함이 다릅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목이 실제로 칼칼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제 사무실의 라디에이터, 겨울마다 책상 위에 가습기를 틀어놓아야 했던 그 건조함이 떠올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바싹 말라있던 그 느낌.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겨울 난방이란 원래 건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난방 방식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였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그 건조함이라는 불편을 애초에 겪지 않았던 겁니다. 1000년 전부터요. 저는 마이크를 입가에서 살짝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반박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서지원의 다음 자료가 제 반박을 먼저 막아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거는 못 참겠다는 표정이었죠. 잠깐만요. 그건 다 옛날 얘기 아닙니까? 연기로 바닥 데우는 방식은 위험하기도 했을 텐데요. 불완전연소로 가스도 새고. 그렇게 위험한 걸 무슨 자랑이라고. 서지원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분명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분명히 하죠. 그는 청중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바닥 난방, 그 발끝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의 원리, 그건 누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1000년 전 한국의 가난한 농가가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후대가 다시 발견한 것뿐입니다. 강연장 곳곳에서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제가 강연자라는 사실조차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따라 서늘한 기운이 천천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평생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떠받들어온 모든 원칙이 사실은 한국의 부엌 아궁이 안에 이미 다 들어있었다는 자각. 그 자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항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기원과 원리가 한국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을 현대 건축으로 끌어올린 건 결국 서양이 아니냐, 라이트가, 유럽이 그 일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 마지막 방어선만큼은 끝까지 지킬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올리며 일부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기원이 한국이라는 건 인정하죠. 원리도 훌륭하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농가의 지혜였습니다. 그걸 현대적인 건축 기술로 끌어올린 건 결국 우리 서양의 라이트 아닙니까? 서지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이트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 라이트 이야기를 해보죠. 레만 씨가 가장 듣고 싶지 않으실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서지원은 강연장의 불을 조금 어둡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 슬라이드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죠.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노년의 백인 남성, 둥근 안경에 지팡이를 짚은 모습. 누구인지 저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제가 조금 전 강연 첫 슬라이드에 띄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레만 씨가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라고 부른 그 라이트입니다. 그가 자기 손으로 쓴 자서전이 있죠. 미국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는 책입니다. 그 책에 직접 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라이트 본인의 문장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살짝 긴장했습니다.
라이트의 자서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책의 제목만 알았지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라이트가 위대한 건축가라는 사실만 알면 충분하다고 여겼거든요. 서지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라이트가 남긴 자서전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시간과 장소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1914년 겨울, 일본 도쿄. 라이트가 한 일본 귀족 오쿠라 남작의 저택에 초대받았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라이트는 도쿄의 제국 호텔이라는 큰 건물을 짓는 중이었고 그 후원자가 바로 오쿠라 남작이었죠. 라이트는 그날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식당이 너무 추웠거든요. 그는 무려 19가지 요리가 나오는 동안 먹는 척만 하며 덜덜 떨었다고 썼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통 가옥은 외풍이 심해서 한겨울 실내가 바깥이나 다를 바 없이 추웠거든요. 미국에서 온 이 거장은 추위에 손이 곱아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서지원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난 뒤 주인이 그를 어떤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 방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어쩐지 그 답을 듣기가 두려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제 강연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안 룸, 한국식 방이었습니다. 강연자니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그 단어를 다시 곱씹었습니다. 한국식 방. 라이트가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건축가가 일본의 한복판에서 한국식 방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서지원이 라이트의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라이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후가 바뀐 것 같았다. 아니,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봄이 온 것이었다. 우리는 곧 따뜻하고 행복해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저는 그 표현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효율을 숫자로만 따져온 제가 그 한 줄 앞에서 가슴이 먹먹해진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문장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건 제 강연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라이트는 세계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평생 수많은 명작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고작 따뜻한 방 하나에 대해 이토록 절절한 문장을 남겼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라니. 그건 효율을 따지는 엔지니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감탄하는 무언가에 완전히 압도당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렇게 압도한 것이 바로 한국의 방바닥이었던 겁니다. 라이트는 계속 적습니다. 난방장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열기가 직접 느껴지지도 않았다. 이건 난방이라기보다 차라리 기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아래에서부터 데워지는 그 말할 수 없는 안락함은 하나의 발견이었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열은 없다. 태양의 열조차도. 강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서지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마씨. 라이트는 그 한국식 방에서 받은 충격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뒤 자기가 짓는 집의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구들장 대신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에 묻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았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따뜻함. 라이트는 그걸 자기식으로 현대화한 것뿐입니다. 서지원이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단정한 단층집 사진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유소니안 주택입니다. 보통 사람도 살 수 있는 적당한 가격의 집이라는 뜻이죠. 1937년 미국 위스콘신에 지은 제이콥스 주택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라이트는 이 집의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았고 입주한 가족은 한겨울에도 양말바람으로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방식을 자기 대표작들에 계속 적용했습니다. 약수장도 그 유명한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거장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무대 옆에 놓인 의자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명색이 강연자인 제가 객석에서 올라온 한 연구원의 슬라이드 몇 장에 다리가 휘청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까지 저는 라이트를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 바닥난방의 원조가 서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입으로 자기 책에 그 영감의 출처가 한국식 방이었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제가 그날 강연 첫 슬라이드에 띄운 그 문장, 현대 바닥난방의 아버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 문장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절반만 맞는 거였죠. 그 아버지에게 따뜻함을 가르친 건 한국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직접 그렇게 적었다는 거군요. 한국식 방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본인 자서전과 더 자연스러운 집이라는 저서 두 권에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미국 건축의 성서로 불리는 그 책에
라이트 본인이 직접 적어 놓았습니다. 한국식 방에서 받은 그 따뜻함이 하나의 발견이었다고요. 발견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라 한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자기가 발견했다고요. 저는 그 순간 제 강연 인생 20년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제가 수백 번 강연에서 외쳤던 그 첫 문장이 사실은 제 무지를 증명하는 문장이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베를린에서, 빔에서, 코펜하겐에서 저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그 슬라이드를 띄우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현대 바닥난방은 라이트가 시작했고 그 뿌리는 서양에 있다고요. 그 강연을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은 됐을 겁니다. 저는 그 수천 명에게 진실의 절반만, 아니 어쩌면 거꾸로 된 절반을 가르친 셈이었습니다. 정작 라이트 보니는 자기 책에 정반대로 적어놨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책을 단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목덜미부터 천천히 달아올랐습니다. 무대 조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주장에 근거를 대라고 윽박지르던 제가 정작 제 강연의 첫 문장에는 근거를 확인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때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라이트의 자서전을 검색하는 듯 했고 또 누군가는 옆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쪽에 앉은 한 노학자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실을 마침내 확인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강연장 뒤편에서는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편을 들며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주원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위에 저는 그 400명의 시선이 더 이상 저를 강연자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 편의 반전 드라마를 지켜보는 관객이었고 저는 그 드라마에서 패배하는 쪽의 인물이었습니다. 서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라이트가 그 방식을 적용한 유소니안 주택은 한 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7년부터 그가 세상을 떠날 무렵까지 약 60채의 같은 바닥 난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량 생산 주택, 즉 보통 사람들이 사는 집에까지 이 방식이 퍼져나갔습니다. 60채. 그리고 그 너머로 퍼져나간 수많은 미국의 집들. 저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천천히 헤아렸습니다. 천년 전 한국의 가난한 농가가 불 하나를 아끼려고 만든 방바닥. 그것이 도쿄의 한국식 방으로 이어졌고 그 방에 들어간 미국 거장의 가슴을 흔들었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 미국의 평범한 거실로 퍼졌습니다. 위스콘신의 한 가족이 양말바람으로 겨울을 나고 그 옆집이 따라하고 그렇게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다시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날 자랑스럽게 소개한 독일과 덴마크의 바닥난방, 새 집의 절반이 선택한다던 그 첨단 시스템. 그 뿌리를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도쿄의 작은 한국식 방 하나, 그리고 그 너머 한국 시골의 흙 아궁이 하나에 닿아 있었던 거죠. 세상은 둥글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따뜻함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제 발밑으로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월감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클라우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라이트가 한국방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건 인정하죠. 하지만 그건 1914년 얘기 아닙니까? 100년도 더 된 옛날 일이라고요? 영감을 받은 거랑 지금 이 기술의 주인이 누구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바닥난방 산업을 이끄는 건 결국 유럽이고 독일입니다. 100년 전 영감 하나로 한국이 주인이라고 우기는 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강연장에 다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번엔 서지원에게 쏠렸습니다. 클라우스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영감의 출처와 지금의 주인은 분명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그 마지막 자존심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서지원은 클라우스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화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히 다음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는 사람의 침착함만 있었죠. 그는 아주 천천히 마지막 슬라이드 파일을 화면에 띄울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영감과 현재의 주인은 다르죠. 100년 전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기술의 주인이라고 우길 수는 없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클라우스의 얼굴에 잠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자존심 하나는 지킬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영감 이야기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닥난방의 국제 표준을 누가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 질문에 강연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입을 반쯤 벌린 채 멈췄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광현장의 모든 시선이 서지원의 손끝에 모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조작해 화면에 새 자료를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영문 약자와 숫자가 빼곡히 적힌 표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공식 문서였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의 문서들이었죠. 제 분야에서 이 문서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 표 안에 적힌 한 줄 한 줄이 전 세계 건설 현장을 움직이는 법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서지원은 그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국제표준 11,855번 시리즈입니다. 정식 명칭은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 표준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바닥난방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이 표준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표준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답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가 두려웠거든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제안하고 한국이 주도해서 만든 표준입니다. 온돌 냉난방 시스템의 설계 기준, 기술 규격, 시험 방법과 제어, 그리고 에너지 계산법까지 모두 합쳐 12종의 국제 표준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한두 종이 아니라 12종입니다. 강연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클라우스가 반쯤 벌렸던 입을 천천히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곱씹었습니다. 12종. 그건 그냥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국제표준이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야 하는 약속입니다. 독일의 엔지니어가 바닥난방을 설계할 때도, 미국의 건설사가 시공할 때도 그 기준의 첫 페이지에는 한국이 정한 규칙이 적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표준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제 분야에서는 다들 알죠.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의 규칙을 정하는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한 나라가 그 시장 전체를 손에 쥡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 규칙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독일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쥐고 일본이 부품 규격을 쥐듯 바닥난방이라는 시장의 규칙은 한국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표준을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른 분야에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지원은 표의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장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파이프를 얼마나 촘촘히 깔아야 하는지, 바닥의 표면 온도를 몇 도로 유지해야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지,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모든 세부 규칙이 한국의 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제가 평생 독일의 자랑이라 여겼던 그 정밀함을 한국은 바닥난방이라는 분야에서 한 발 앞서 완성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원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의 표준 개정안입니다. 5종의 개정안이 논의되는데 이걸 누가 함께 제안했는지 보십시오. 독일, 덴마크, 이탈리아, 미국, 일본. 저는 그 이름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독일, 제 조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한국의 제안에 협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이 한국이 만든 표준의 개정 작업에 동참한 거죠. 한국이 펜을 쥐고 초안을 쓰면 독일과 미국과 일본이 그 옆에서 검토하고 동의하는 구조입니다. 누가 주도하고 누가 따르는지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서지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회의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25개 나라에서 150명의 전문가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바닥난방을 논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에 모인 겁니다. 표준을 만든 나라로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봤습니다. 서울의 어느 회의장, 독일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제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구도, 그러니까 서양이 가르치고 동양이 배우는 그 구도가 그 회의장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서지원이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레마 씨, 조금 전 클라우스 씨가 말했죠. 지금 바닥난방 산업을 이끄는 건 유럽이고 독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독일이 한국이 만든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감만 한국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규칙도 한국이 쥐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손가락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클라우스의 마지막 방어선, 그리고 제 마지막 자존심이 함께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줄에 클라우스를 슬쩍 봤습니다. 평생 라디에이터의 나라, 독일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핏기가 가신 듯 창백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는 일어설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 조국이 한국 표준의 개정에 협조했다는 사실 앞에서 그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 저는 표준을 만드는 쪽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독일은 기준을 정하는 나라, 다른 나라는 그 기준을 따르는 나라. 그게 제 세계관이었습니다. 자동차도, 기계도, 화학도. 세상의 규칙은 독일 같은 선진국이 정하고 나머지는 그걸 받아 적는다. 저는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난방이라는 분야에서만큼은 그 구도가 완전히 거꾸로였던 겁니다. 기준을 정한 건 한국이었고 그 기준을 따르는 쪽에
제조국 독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평생 쌓아온 세계관의 한 귀퉁이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분야의 순위가 뒤집힌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치고 누가 배우는가, 그 오래된 질문 자체가 흔들린 거였죠. 서지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표준화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한국은 2005년에 국제표준화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습니다. 2007년에는 7건의 새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했고요. 그 7건이 2008년 회원국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멈추지 않고 이 분야의 주도권을 쌓아왔습니다. 2005년, 2007년, 2008년. 저는 그 연도들을 들으며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무엇 하고 있었던가? 2005년이면 제가 막 패시브하우스 심사위원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베를린의 강연장에서 라이트가 바닥난방의 아버지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거짓된 첫 슬라이드를 띄우며 박수를 받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국제표준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지원이 말한 그 과정을 생각하니 그 묵묵함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표준을 만든다는 건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수십 개국 전문가들을 설득하고 수년간 회의를 거치고 초안을 쓰고 또 고치는 지루하고 끈질긴 작업입니다. 한국은 그 지난한 길을 10년이 넘도록 묵묵히 걸어온 거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순간 제 입안에서 새맛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술 안쪽을 깨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선 채로 처음으로 솔직하게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가르쳐온 게 사실은 거꾸로였군요. 제 목소리가 강연장에 울렸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없는 항복이었습니다.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작게 한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비웃음이 아니라 함께 그 무게를 느끼는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서지원은 저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꾸로가 아닙니다, 레마씨. 라이터도 분명 위대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구들을 현대 건축으로 옮겨온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가 무릎 꿇고 앉아 따뜻함을 느꼈던 그 방, 그 첫 스승을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라이트를 깎아내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잊힌 첫 페이지를 펼쳐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묘하게 데웠습니다. 그는 이기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니었습니다. 빼앗긴 걸 되찾으려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것뿐이었죠. 그 태도가 그 어떤 데이터보다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서지호는 한 가지 데이터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식 온돌 냉난방 시스템은 단순히 전통을 표준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능도 입증됐습니다. 이 방식을 쓰면 기존의 공기대를 난방보다 에너지를 8에서 1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8에서 10%. 작아 보이는 숫자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평생 패시브하우스를 심사하면서 단열재 하나, 창문 하나를 두고 1%의 효율을 더 짜내려고 얼마나 씨름했는지 2%를 위해 수백만 유로의 자재비를 더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온돌은 난방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만으로 8에서 10%를 절감한다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전 세계 건물이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난방입니다. 그 난방에서 10%를 절감한다면 그건 도시 하나, 아니 나라 하나의 에너지를 통째로 아끼는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절감의 설계도가 한국이 만든 국제표준안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그 효율은 거저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를 데우니까 굳이 공기를 뜨겁게 데울 필요가 없습니다. 천장 근처에 갇혀버리는 더운 공기, 그 낭비가 없는 겁니다. 발끝부터 따뜻하니 사람을 실내 온도를 낮춰도 춥지 않게 느끼고 그만큼 연료를 덜 씁니다. 제가 첨단 단열재로 겨우 짜내던 그 효율을 온돌은 난방의 원리 자체로 처음부터 품고 있었던 겁니다. 천년 전 가난한 농가가 장작을 아끼려던 그 절박함이 지금 전 세계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해법이 되어 있었던 거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효율이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 살아온 제가 효율의 가장 아름다운 답을 마침내 눈앞에서 마주한 흥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안에 있던 우월감, 그 단단한 벽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낯선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부끄러움도 아니고 패배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평생 효율이라는 종교를 믿었습니다. 더 적은 에너지로 더 따뜻한 집, 그것이 제 신앙이었죠. 그런데 그 신앙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천년 전 한국의 농부가 이미 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효율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겁니다. 국제 표준이 뭔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귀한 장작 한 줌을 아끼기 위해 불 하나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짜냈을 뿐입니다. 그 절박한 지혜가 천년을 이어져 마침내 세계의 규칙이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을 가르친다며 강단에 섰던 제가 정작 효율의 가장 위대한 스승 앞에 한 번도 고개 숙여본 적이 없었던 거죠. 저는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마른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그 떨림 때문이었습니다. 강연장의 40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의 강연자가 객석의 질문자에게 가르침을 청하려는 그 낯선 광경을 그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걸 해낸 겁니까? 영감을 빼앗겼다고 화를 내는 대신 어떻게 묵묵히 국제 표준을 만들어 세계를 설득한 거죠? 제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사실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남보다 앞서 있다고 믿었던 제가 정작 그 묵묵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강연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400명의 청중이 숨을 죽이고 서지원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무대 위에 저도 객석의 그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서지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불을 때다 사람이 죽어나가던 시절로요. 온도는 위대했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클라우스 씨가 아까 지적한 그대로 연기로 바닥을 데우다 보니 그 연기가 새어들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약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험한 옛 기술을 안전한 현대 표준으로 바꿔냈는지 그게 진짜 이야기입니다. 서지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레만 씨,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강연은 이미 끝났는데도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위에서 객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연자가 청중에게 아니 한 사람의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지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듣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그 순간 제 강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배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까지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그날 강연 이후 저는 2달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강연장에서 받은 그 충격이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서주원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진짜 온도를 제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요. 데이터로만 보던 그 따뜻함을 제 등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지원은 흔쾌히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향한 곳은 경상북도 안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한국의 옛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마을이었습니다. 기와를 얹은 낮은 집들, 흙으로 쌓은 담장, 그리고 마당마다 솟은 굴뚝들. 저는 차창 밖으로 그 굴뚝들을 바라봤습니다. 천년의 따뜻함이 빠져나가던 길이 바로 저 굴뚝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쳤습니다. 마른 나무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어딘가 구수한 제 베를린의 삶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서지원이 그 냄새의 정체를 알려줬습니다. 어느 집에선가 저녁을 지느라 아궁이에 불을 지핀 거라고요. 밥을 짓는 그 불이 곧 그 집의 방바닥을 데울 거라고. 저는 비로소 강연장 슬라이드에서 보던 그 이중 효율의 원리가 지금 이 순간 제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한 고택에 묵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한옥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자 집주인 할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마당에 쪼그려 앉아 한참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마른 장작 몇 개비를 아궁이에 넣고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능숙한 손길이었습니다. 평생 수만 번은 했을 그 동작이 마치 의식처럼 정갈했습니다. 장작에 불이 붙자 아궁이 안쪽이 주황빛으로 일렁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한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서지원이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방이 잘 데워지겠다라고 하시네요. 불꽃색만 보고도 오늘 밤 방이 얼마나 따뜻할지 아신답니다. 저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제 분야에서는 온도계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야 알 수 있는 걸 이 할머니는 불꽃색 하나로 가늠하고 있었던 겁니다. 천년의 경험이 그분의 눈 속에 쌓여 있었던 거죠. 저는 어떤 첨단 장비도 따라갈 수 없는 살아있는 지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 천년을 이어온 거군요. 제가 서지원에게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하나로 방을 데우는 원리는 천년 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 천년 동안 한국은 이 기술을 끊임없이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듬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방바닥에 처음으로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분쯤 지났을까?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등 한가운데서부터요. 그 온기는 라디에이터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기를 데워 위에서 내리누르는 더위가 아니라 땅에서 솟아나 몸을 감싸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바닥이 제 등을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온기는 등에서 시작해 어깨로, 허리로, 그리고 다리로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추위에 굳어있던 몸이 한마디씩 풀려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11시간의 비행과 긴 자동차 여행으로 뭉쳐있던 어깨가 그 따뜻함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라이트가 도쿄의 한국식 방에서 적었던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후가 바뀐 것 같았다. 봄이 온 것 같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 이제 알겠더군요. 라이트가 왜 그토록 절절한 문장을 남겼는지. 효율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 바닥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평생 따뜻함을 숫자로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바닥의 따뜻함은 숫자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는 위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효율이라는 제 종교를 잊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지원이 제게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내 맛이 온돌이 위대하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연기로 바닥을 데우다 보니 그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시절,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사람들은 장작 대신 연탄을 뗐습니다. 값싼 연료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탄을 떼면 일산화탄소라는 무서운 가스가 나옵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가스죠. 그게 갈라진 방바닥 틈으로 새어 들어오면 잠든 사람은 그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시절 한국에는 이런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아침에 만나면 그렇게 인사했답니다. 밤사이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나지 않고 살아남았느냐는 그런 끔찍한 안부였죠. 매년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다가 그 따뜻함 때문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따뜻함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처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 조국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말을 곱씹었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흔한 아침 인사처럼 들리는 그 말이 사실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자들의 안도였던 겁니다. 따뜻한 방에서 잠드는 것이 곧 위험이던 시절, 그 추운 나라의 사람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불을 뗐고 그 불 때문에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뜻함과 죽음이 한 방 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저는 평생 따뜻함을 그저 편안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따뜻함은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 약점과 싸웠습니다. 어떻게든 이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1962년 마침내 답을 찾아냅니다. 서지원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밤바닥 아래에 파이프를 깔고 그 안에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연탄불로 물을 데우되 그 연기는 사람이 사는 방과 완전히 분리한 거죠. 따뜻한 불만 방바닥을 돌고 위험한 가스는 사람에게 닿지 않게요. 라이트가 100년 전 미국에서 했던 그 방식을 한국이 자기 손으로 자기 절박함으로 다시 완성한 겁니다. 1962년 저는 그 연도를 되뇌었습니다. 그건 한국전쟁이 끝난 지 겨우 10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에서 막 일어서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그 시절에 한국은 난방의 안전을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첫 시도가 서울의 마포라는 곳에 지은 아파트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아파트 단지였죠. 450가구가 그 새로운 방식으로 겨울을 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보일러라는 낯선 기계를 가스가 새지 않겠냐며 불안해했죠. 하지만 한 해 두 해 겨울을 나면서 그 안전함과 편리함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은 따뜻함을 지키면서 동시에 목숨도 지킨 겁니다. 서지원은 잠시 창밖의 굴뚝을 바라봤습니다. 그 마포 아파트의 온수 파이프 방식이 지금 한국 모든 집의 표준이 됐습니다.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한국 사람은 누구나 따뜻한 물이 도는 방바닥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세계로 퍼져 결국 국제 표준이 된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방바닥의 온기와는 다른 종류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나라가 위험한 옛 기술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약점만 도려내고 장점은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그렇게 안전해진 온수 온돌이 집집마다 퍼졌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국제 표준이 된 거죠. 강연장에서 서지원이 보여준 그 12종의 표준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따뜻함과 안전 사이에서 씨름한 그 절박한 시간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굴뚝에서 옅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풍경. 저는 그 연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문득 강연장에서 제가 가졌던 그 우월감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는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저는 따뜻함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효율을 안다고 떠들었죠. 그런데 정작 저는 추위에 떨어본 적도 따뜻함에 목숨을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따뜻함의 가치를 아는 건 그것을 절박하게 갈망해 본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인이었던 거죠. 평생 저는 한국을 반도체와 자동차의 나라로만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한국의 힘은 그 화려한 산업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시절,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도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세계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그 끈기. 그게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서지원이 다가와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한국은 이 온돌 문화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요? 그저 옛 기술로 박물관에 박제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으로 자기 정체성으로 끌어안은 거였습니다. 영감을 빼앗겼다고 분노하는 대신 묵묵히 자기 것을 갈고 닦아 세계에 증명하는 나라. 그 차분한 자부심이 저는 부러웠습니다. 어쩌면 그게 가난을 딛고 일어선 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 그 고택의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봤습니다.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었습니다. 밤새 지핀 불은 이미 꺼졌는데도 구들장에 머금은 열기가 아침까지 천천히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왕연장에서 들었던 그 8시간, 10시간의 추결이 지금 제 손바닥 위에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그 따뜻함이 제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제 강연의 첫 슬라이드를 바꾸겠다고요. 더 이상 거짓된 첫 페이지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겠다고요.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저는 또 한 번 강연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베를린이었습니다. 객석에는 300명 남짓한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죠. 그날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동료 클라우스도 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반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 슬라이드였습니다. 화면에는 흙으로 빚은 아궁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제가 원시적인 화덕이라 비웃었던 그 한국 시골 부엌의 부뚜막이었죠.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 바닥난방의 뿌리, 대한민국, 온돌. 반년 전 제 첫 슬라이드는 라이트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의 아궁이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때의 저처럼 그들은 바닥난방의 원조가 서양이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표정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20년 동안 잘못 가르쳐온 이야기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저는 그날 안동에서 등으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라이트가 도쿄의 한국 식빵에서 무릎 꿇고 적은 그 절절한 문장을, 그리고 한국이 가난 속에서 묵묵히 만들어낸 국제표준 12종을 하나하나 청중에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라이트 본인의 자서전을 슬라이드에 띄웠습니다. 발견이라는 단어를 붉게 표시해서요. 그가 한국 식빵의 따뜻함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 적었다고.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2005년부터 묵묵히 쌓아온 표준화의 과정을 마포 아파트의 450가구가 처음으로 안전한 온돌로 겨울을 난 그 이야기를 청중에게 전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한동안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강연 솜씨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천년을 견뎌온 한나라의 지혜에 대한,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그 지혜를 끝내 지켜낸 사람들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제게 명함을 내밀며 한국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자기 회사 건물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고 했죠. 반년 전 프랑크푸르트에서 저를 따라 한국을 비웃던 그 분위기가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젊은 건축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늘 라이트가 시작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이제야 알려주시는 겁니까?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부끄럽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이상 침묵하는 건 또 다른 거짓이 되니까요. 그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외쳐온 거짓된 첫 페이지가 이제 한 사람씩 바로잡혀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 가지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제 오래된 집의 낡은 라디에이터를 모두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닥난방을 새로 깔았습니다. 한국식 온수, 온돌이었습니다. 평생 라디에이터의 나라에서 살아온 제가 제 집의 난방을 통째로 바꾼 겁니다. 공사를 맡은 독일 인부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멀쩡한 라디에이터를 왜 뜯어내느냐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따뜻함이 뭔지 보여주겠다고요. 공사가 끝난 첫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누웠습니다. 침대를 두고도 일부러 맨바닥에 누운 거였죠. 잠시 후 바닥에서 그 익숙한 따뜻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에서 느꼈던 바로 그 온기였습니다. 베를린의 제 집에서 한국의 그 방바닥을 다시 만난 겁니다.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가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독일의 겨울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등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바깥은 한겨울인데 방 안은 봄이라니. 100년 전 라이트가 도쿄의 한국식 방에서 느꼈던 그 기묘한 봄을 저는 이제 베를린의 제 집에서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효율을 쫓던 엔지니어가 마침내 효율 너머의 따뜻함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문득 서지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거실 바닥 사진과 함께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라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이제 레만 씨도 진짜 따뜻함을 아는 사람이 되셨네요.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따뜻함을 아는 사람. 반년 전에 저였다면 코웃음을 쳤을 표현입니다. 따뜻함은 측정 가능한 물리량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따뜻함에는 숫자로 잴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그건 추위에 떨어본 사람만이, 그 따뜻함을 절박하게 지켜낸 사람만이 진짜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것은 늘 화려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때로 그것은 가장 가난했던 어느 부엌의 아궁이 속에 추운 겨울을 견디려던 한 가족의 절박함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이 천년을 견디면 마침내 온 세상을 데우는 표준이 됩니다. 저는 평생 서양이 세상의 기준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동양은 그저 그 기준을 따라오는 곳이라고요. 하지만 바닥난방이라는 분야에서 그 믿음은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기준을 만든 건 한국이었고 그 기준을 따른 건 제 조국 독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이 위대한 건 단지 기술이 앞섰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을 빼앗겼다고 분노하지 않고 자기 것을 빼앗으려 다투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갈고 닦아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태도. 그 차분한 자부심이야말로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연장에서 더 이상 효율을 숫자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따뜻함의 진짜 가치를 알고 싶다면 그것을 가장 절박하게 지켜낸 나라를 보라고요.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한마디를 할 때마다 안동의 그 방바닥이, 할머니의 불꽃이, 그리고 서지원의 차분한 눈빛이 떠오릅니다. 차가운 데이터만 믿던 독일의 한 엔지니어를 등으로 데워 마음까지 바꿔놓은 나라. 천년의 지혜를 가난 속에서도 끝내 지켜내 세계의 기준으로 세운 나라. 빼앗긴 원조를 분노 대신 묵묵한 증명으로 되찾은 나라.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베를린의 제 방바닥은 한국의 그 따뜻함으로 데워질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